오키나와 전투, 일본의 최후 저항과 민간인 희생이 뒤엉킨 지옥의 섬. 1945년 4월 1일, 미군 상륙함이 오키나와 해안선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태평양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 제국의 사실상 마지막 전면전이자 전쟁의 잔혹성이 극한까지 치달았던 인류사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된다. 약 3개월간 이어진 이 전투에서 일본의 최후의 저항은 군사력만으로가 아니라 민간인까지 전선에 내몰리는 총력전의 극단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참혹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미국에게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를 침공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주로와 항만을 장악하면 곧바로 도쿄까지 이어지는 상륙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에게 오키나와는 본토와 맞닿은 마지막 방어선으로 이곳을 지키지 못하면 제국의 수도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군은 육해공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결사항전을 벌였고, 심지어는 일반 민간인과 학생들까지 방어전의 일선으로 동원했다. 특히 이 전투는 민간인의 피해가 가장 컸던 전투로도 악명 높다. 약 1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상당수가 일본군의 강요나 선전에 따라 집단 자결을 선택했다. 이들은 전투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군국주의의 마지막 희생자로 남게 된다. 오키나와 전투는 단지 군대 간의 충돌이 아닌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동원된 국가 전체의 파괴극이었다. 여기에는 전략도, 전술도, 논리도 무너진 채 오직 살기 위한 절규만이 남았고, 이는 이후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기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키나와는 전쟁의 끝을 알리는 섬이 되었고, 동시에 인간의 참상이 가장 진하게 각인된 땅으로 남았다.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전개된 태평양 전쟁의 최대 격전이며, 일본 본토를 앞둔 마지막 방어선에서 벌어진 혈전이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섬 탈환 작전을 넘어서 일본의 최후의 저항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희생이 집중된 전면전이었다. 또한 육해공군이 총동원된 복합전으로서 전략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논쟁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전쟁사의 대표적 사례다. 1. 전략적 배경 일본 본토 침공의 전초기지. 오키나와는 일본 규슈에서 불과 550km, 대만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미국이 일본 본토 침공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전략 거점이었다. 미국은 아이시케 작전이라는 명칭 하에 오키나와를 점령해 대규모 해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향후 다운폴 작전 일본 본토 직접 상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했다. 반면 일본군에게 오키나와는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요새였다. 따라서 일본은 육상 방어를 담당할 제32군 약 10만 명, 해군 잔존 전력, 항공기, 심지어는 민간인 조직까지 총동원하여 결사항전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오키나와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일본 제국 전체의 생존을 건 전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2. 일본의 방어 전략 지하 요새화와 장기 지연 전술. 일본군은 오키나와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해안선 중심 방어에서 벗어나 내륙, 고지대 중심의 방어 전술을 채택했다. 이 전략은 이오지마 전투에서 효과를 본 지연 전술을 오키나와 지형에 맞게 더욱 치밀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중심이 된 곳은 남부의 슈리 요새였다. 여기에는 수백 개의 지하 터널, 방공호, 갱도, 포진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일본군은 탄탄한 교차 화망을 구축해 미군의 진격을 끊임없이 지연시켰다. 특히 일본군은 초반 상륙을 거의 방치하고 해안이 아닌 중심부에서 전력을 집중시켜 미군을 섬 깊숙이 유인한 뒤 장기전에 돌입하는 전술을 택했다. 3. 미군의 상륙과 전면 교전. 1945년 4월 1일 부활절 일요일 아침, 미 해병대와 육군 약 18만 명이 동시에 오키나와 본섬 중부 해안에 상륙했다. 상륙 직후에는 의외로 큰 저항 없이 전진할 수 있었지만, 이는 일본군의 계획된 유인책이었다. 며칠 후 미군은 남하와 북진 작전을 시작했고, 특히 남부로 갈수록 일본군의 저항은 거세졌다. 슈리성 전투, 마키노하라 고지 전투, 다카모리 고지 전투 등은 오키나와 전투의 핵심 격전지로 기록되며, 미군은 수 킬로미터를 전진하는 데만 수주일이 소요됐다. 일본군은 기동력이 떨어진 미군 병력에 대해 야간 기습, 자살 돌격, 지뢰 폭약 활용 등의 수단을 총동원했으며, 전투는 점점 소모전으로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미군도 화염방사기, 전차, 포병, 항공폭격을 동원해 동굴을 하나하나 파괴해야 했다. 4. 가미카제 공격과 해전의 확대. 오키나와 전투는 지상전 못지않게 해상과 공중에서도 치열한 충돌이 벌어졌다.
일본군은 전쟁 말기 고갈된 항공기 전력을 총동원하여 가미카제 특공대를 결성, 미 해군 함대에 자살 공격을 감행했다. 총 1900여 대의 가미카제기가 오키나와 해역으로 출격했으며 이로 인해 미 해군은 구축함, 항공모함, 수송선 등 총 36척이 침몰하고 368척이 손상을 입었다. 미 해군 사망자는 약 5,000명에 달했다. 특히 야마토 작전은 상징적이었다. 일본 해군 최후의 전함 야마토는 자폭 임무를 띠고 오키나와로 출격했지만 미 항공기의 공습으로 침몰당하며 일본 해군의 최후를 고했다. 이는 일본군의 전술적 절망과 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된다. 5. 민간인의 희생 집단 자결과 전쟁의 비극.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민간인의 피해가 가장 컸던 전투다. 약 30만 명의 오키나와 민간인 중 12만 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되며 그 피해 규모는 이오지마, 사이판 등 여타 전투를 훨씬 웃돈다. 일본군은 민간인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강간과 학살을 당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반복 주입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이 직접 수류탄과 칼을 나눠주며 집단 자결을 종용했다. 그 결과 가족 단위의 자결, 절벽에서의 투신, 동굴 속 질식사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마부니 절벽에서는 수백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고 오늘날 이곳은 평화기념공원으로 조성되어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전후 일본 내에서도 군의 자결 강요 여부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으며 오키나와는 지금까지도 일본 내 가장 강력한 반전 여론의 근원이 되었다. 6. 전투의 종결과 전쟁의 전환점. 6월 23일 일본군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스루와 참모장 조 히로미치가 자결하면서 오키나와 전투는 종식되었다. 전투로 인해 미군은 약 1만 4천여 명이 전사하고 5만 5천여 명이 부상했으며 일본군은 병력의 90% 이상이 전사했다. 오키나와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자는 20만 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인명 손실이었다. 군사적으론 오키나와 점령으로 미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중폭격 및 상륙작전의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했다. 그러나 미군의 피해 또한 너무 컸기에 미국은 이후 다운폴 작전 본토 침공 대신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 전쟁을 종결짓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전투는 원폭 사용 결정을 합리화하는 배경 논리로 자주 인용되었다. 7. 역사적 평가. 군사적 승리인가? 인간의 실패인가? 오키나와 전투는 미군의 전략적 승리이자 일본군의 최후 저항이자 무엇보다 전쟁이 민간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전투였다. 이 전투는 이후 국제인도법과 전쟁윤리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며 특히 민간인 보호의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오키나와 전투는 국가와 민중의 갈등, 전쟁 책임, 군국주의의 폐해에 대한 성찰로 이어졌고 전후 헌법 재구조 평화헌법의 배경이 된 상징적 경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의 최후 저항이었으며 동시에 전쟁이 민간 사회에 남긴 가장 깊은 상흔이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선동과 자결 강요였고 전략보다 더 비참한 것은 삶을 버려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절규였다. 이 섬에서 벌어진 피해 기록은 전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다.